새벽 3시 서울대학교 병원 특별병동 복도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아빠, 나예요. 지금은 누구든 말하면 안 돼요. 특히 재혁 오빠한테는 절대로요. 지옥 같던 9개월간 혼수 상태인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통화 후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습니다. 삼선 국회의원 강민석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내 딸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과 딸이 이미 의식을 회복해 한 달 전부터 복수를 준비하고 있던 것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완벽한 함정을 얘기해보려 합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딸 유진의 차가운 손을 꽉 쥐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3선에 차기 당대표로 거론되던 강민석에게 지난 9개월은 지옥 같았습니다. 산소 포화도 측정기의 규칙적인 삐소리만이 고요한 병실을 채웁니다. 65세 정치인의 어깨는 딸의 교통사고 이후 더욱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번호 없음이라는 글자가 떠오릅니다. 나는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듭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빠, 나예요. 지금은 말하면 안 돼요. 특히 재혁 오빠한테는 절대로요. 유진의 목소리는 속삭임 같지만 또렷합니다. 9개월간 사용하지 않은 성대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딸의 목소리입니다. 거친 숨소리와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통화가 끊어집니다. 내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9개월 동안 딸이 깨어나기만을 기도했는데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 비밀스럽게? 왜 재혁에게는 말하면 안 된다고? 바로 그때 검은 서류 가방을 든 박상훈 전 비서실장이 조용히 나타납니다. 48세인 그는 과거 나의 오른팔이었지만 6개월 전 재혁의 압박으로 국회를 떠났던 인물입니다. 의원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9개월 전 통화 녹음과 백업 CCTV 영상을 재생합니다. 흐릿한 밤, 한남동 고급 주택가를 빠져나가는 유진의 흰색 BMW와 그 뒤를 바짝 따라붙은 검은색 제네시스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충돌 장면은 너무 빨라 정확히 보기 어렵지만 사고 직후 한 남자의 그림자가 유진의 차 대시보드 쪽으로 손을 뻗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모니터의 파란 불빛이 내주름진 얼굴에 차갑게 반사됩니다. 상훈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의원님, 이 영상에서 수상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고 당시 모든 차량의 블랙박스가 꺼져 있어야 하는데 이 추적 차량만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지점의 가로등 4개가 모두 고장나 있었죠. 내 주먹이 천천히 불끈 쥐어집니다.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가지만 분노는 젊은 시절보다 더 뜨겁게 타오릅니다. 복도에서 당직 간호사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갑니다. 야간 회진을 마친 의료진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고 있습니다. 나는 딸의 얼굴을 다시 바라봅니다. 유진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지만 그녀의 입술이 아주 살짝,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움직입니다. 마치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상훈이 속삭입니다. 의원님,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느낍니다. 과연 사위 이재혁이 정말 딸을 해치려 했을까? 젊은 유망 정치인으로 차기 국회의원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그가 말입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재혁은 어김없이 병실에 나타납니다. 36세인 그는 늘 완벽한 정장 차림에 하얀 백합 꽃다발을 들고 있습니다. 들어서는 그의 모습은 헌신적인 남편, 완벽한 사위의 전형입니다. 재혁은 매일 같은 의식을 정확히 치릅니다. 시든 꽃을 새 꽃으로 교체하고 유진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하며 그녀의 손을 정확히 10초간 잡고 있습니다. 마치 시계처럼 정확한 루틴입니다. 나는 복도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묘한 위화감을 느낍니다. 너무 완벽합니다. 9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더 자연스러워야 하지 않을까요? 재혁의 표정에는 진정한 슬픔보다는 계산된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상훈이 나에게 다가와 태블릿 화면을 조용히 보여줍니다. 병원 CCTV의 사각지대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의료진들의 교대 시간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개월 전 사고 당시의 또 다른 녹취록이 이어폰을 통해 재생됩니다. 브레이크 라인에 미세한 절단 흔적이 있었다는 정비사의 증언, 조향장치의 인위적인 파손 흔적에 대한 감정 보고서들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 하나가 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의료진 휴가일과 환자 상태 악화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입니다. 신기하게도 담당 의사나 간호사들이 휴가를 낸 날에만 유진의 생체 신호가 불안정해졌다는 데이터입니다. 9개월 동안 총 15차례 모두 정규 의료진이 부재 중일 때였습니다. 병원 복도 CCTV를 분석한 영상에는 정체불명의 의료 가방을 든 그림자가 간헐적으로 포착됩니다.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지만 걸음걸이와 어깨선, 그리고 체형이 묘하게 익숙합니다. 시간대를 확인해 보니 모두 야간이나 새벽 의료진 교대 시간과 일치합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유진의 침대 옆 링거 튜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중력에 의해 일정하게 떨어져야 하는데 가끔 미세하게 진동하거나 흐름이 불규칙해지는 모습이 고화질 카메라에 잡힙니다. 마치 누군가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유진의 눈꺼풀이 아주 살짝 떨립니다. 의료진도 제혁도 심지어 나도 눈치채지 못한 미세한 미동입니다. 그녀가 의식이 있다는 증거, 모든 것을 듣고 기억하고 있다는 무서운 신호 말입니다. 제혁은 간병인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네며 병실을 나갑니다.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죠.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전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여유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자신만 아는 비밀이 있다는 듯한,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듯한 어조입니다. 나는 제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확신에 가까운 의심을 품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적일 수도 있다는 무서운 가능성을 말입니다. 그날 밤 11시, 나와 상우는 병실 커튼을 모두 쳐놓고 전문용 도청 탐지 스캐너를 작동시킵니다. 작은 기계에서 나는 삐삐삐 소리가 몇 차례 울린 후 초록색 불빛이 켜집니다. 반경 10m 내에 도청 장비가 없다는 안전 신호입니다. 상훈이 추가로 백색 소음 발생기까지 켜놓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유진이 천천히 눈을 뜹니다. 9개월 만에 보는 딸의 맑은 눈동자에 나는 목이 메어 올라옵니다. 하지만 유진의 첫 마디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빠, 저 한 달 전부터 깨어났어요. 목소리는 쉬어서 거칠지만 의식은 완전히 또렷했습니다. 유진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말을 이어갑니다. 제혁 오빠가 의료진이 없을 때마다 링거에 무언가를 주입했어요. 처음에는 진통제인 줄 알았는데 점점 의식이 흐려지더라고요.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제혁은 의식을 잃게 하는 약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혼수 상태를 인위적으로 연장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29세의 유진이지만 9개월의 투병으로 훨씬 야위고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더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상훈이 화이트보드를 가져와 정리를 시작합니다. 유진의 증언을 바탕으로 제혁의 범죄 구조가 복잡하게 그려집니다. 정치자금 불법 수수, 페이퍼 컴퍼니, 4개를 통한 자금 세탁, 해외 계좌로의 불법 송금, 그리고 VIP 병동 CCTV의 블랙아웃 패턴까지 모든 것이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제혁이 유진을 제거하려 한 이유였습니다. 유진이 아버지인 나를 돕기 위해 당내 회계 감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고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고 당일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유진이 나에게 제안합니다. 자백 확보, 증거 수집, 체포라는 3단계 작전을 말입니다. 나는 정계 은퇴와 당대표직 포기를 미끼로 제혁을 완전히 방심시키자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만약 계획이 발각되면 이번에는 정말로 유진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빠, 제가 계속 잠든 척 할게요. 대신 끝은 우리가 정해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9개월간 쌓인 분노와 복수 의지가 차갑게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제 복수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냥꾼이 된 것입니다.
나는 한참 망설입니다. 사랑하는 딸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유진의 결연하고 단호한 눈빛을 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이미 지옥 같은 9개월을 견뎌냈고 이제 직접 자신의 운명과 싸울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습니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정의의 실현을 위해, 그리고 더 이상 재혁의 거짓말과 위선에 속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일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승자와 패자가 확실히 갈릴 마지막 승부가 말입니다. 다음 날 오전, 나는 국회의원회관 5층 개인 사무실로 복귀합니다. 9개월 만에 앉는 가죽 의자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책상 위에는 그동안 밀린 결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오전 10시당 지도부 회의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은퇴 의사를 내비칩니다. 나이도 65가 되었고 딸의 사고로 인해 인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재혁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습니다. 0.5초도 안 되는 순간이지만 그의 눈에 스쳐가는 환희와 야욕이 분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걱정 어린 표정으로 돌아가며 의원님,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닌지요? 유진이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완벽한 연기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나는 책상 밑에 상훈이 준비한 첨단 녹음 장비와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합니다. 렌즈는 책꽂이 사이의 장식품 속에 완벽히 숨어 있고 고성능 마이크는 펜꽂이 밑면에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습니다. 모든 대화가 실시간으로 외부로 전송될 준비가 완료됩니다. 오후 2시, 재혁이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평소보다 약간 들뜬 기색이 보이지만 최대한 차분함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나는 정치자금 관리와 해외 후원금 관련 서류가 든 두꺼운 봉투를 건넵니다. 물론 내용은 모두 가짜 정보들입니다. 하지만 재혁의 눈이 번뜩입니다. 의원님, 제가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시각 병원에서는 유진이 심전도 모니터를 주의 깊게 보며 호흡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심박수가 평소보다 약간 빨라졌지만 의료진이 의심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녀는 내일의 결전을 위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상훈은 국회 본관 지하 2층 서버실의 보안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잠입합니다. IT 담당자가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내지만 정기 보안 감사 일정표를 보여주며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는 메인 서버의 백업 저장 장치에 특수 제작된 메모리 카드를 삽입합니다. 내일의 모든 대화가 실시간으로 검찰청 수사본부와 주요 언론사로 동시 전송될 시스템이 완성된 것입니다. 저녁 10시 국회 지하 주차장에서 나는 서울 시내의 네온 사인들을 바라보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거의 보이지 않는 도심의 밤하늘이지만 나에게는 희망의 빛처럼 느껴집니다. 65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가 내일입니다. 딸을 위해, 정의를 위해, 그리고 나의 양심을 위해서 말입니다. 다음 날 오전 7시 서울대학교 병원 VIP동에 낯선 특별검사팀이 나타납니다. 깔끔한 흰 가운을 입고 전문 의료 가방을 든 3명의 남자들입니다. 하지만 뭔가 부자연스럽습니다. 걸음걸이가 의료진보다는 군인에 가깝고 가방에서 나는 금속성, 반짝임이 일반적인 청진기나 혈압계와는 확연히 다르게 보입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당직 수간호사가 의아해합니다. 예약에 없는 검사 일정이라며 확인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검사팀이라는 남자들은 응급 상황이라며 강행하려 합니다. 바로 그때 나와 상훈이 재빠르게 나타나 제지합니다. 허가서는 어디 있습니까? 담당 주치의는 누구죠? 상훈의 날카로운 질문에 가짜 검사팀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납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나지는 않습니다. 복도 끝 휴게실에 한 명이 남아서 계속 병실 쪽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 국회의원회관 6층에서는 재혁이 사무실에서 12년산 위스키를 홀짝이고 있습니다.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그였는데 오늘은 예외인 모양입니다. 부하 직원이 긴장한 표정으로 보고합니다. 의원님, 박상훈이 복귀했습니다. 병원 보안도 대폭 강화되었고 외부인 출입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재혁의 손이 살짝 떨립니다. 잔을 테이블에 놓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납니다.
뭔가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점점 짙어집니다. 9개월 동안 완벽하게 통제해왔던 상황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재혁은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고 검은 권총을 확인합니다. 차가운 금속의 무게가 손바닥에 묵직하게 전해집니다. 탄창도 점검하고 안전장치도 확인합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야만 합니다. 병원에서는 유진이 휠체어 옆에 설치된 비상 버튼의 정확한 위치와 작동법을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작은 화장 거울을 통해 몰래 다리 근력 회복 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9개월간 누워있던 다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중요한 순간에 짧은 시간이라도 일어설 수 있을 정도로는 회복되었습니다. 복도의 감시자가 조용히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보고합니다. 직접 접근은 어렵습니다. 보안이 너무 삼엄해서 기회를 잡기 힘들어요. 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오늘 밤 반드시 끝내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상훈이 나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의원님, 상황이 예상보다 빨리 급변하고 있습니다. 재혁이 다급해져서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앞당겨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유진이 간병인에게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오늘은 일찍 퇴근하세요. 가족들과 시간 보내시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간병인은 환자가 깨어났다고 착각하며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 진짜 위험한 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창 밖으로 해가 지고 있습니다. 유진이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오늘 밤 끝내죠. 9개월간의 긴 악몽을 완전히 끝낼 때가 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의원회관 사무실 창 밖으로 뿌연 안개가 서울 시내를 덮고 있습니다. 나는 책상에 앉아 재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묵직한 긴장감이 사무실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녹음 장비의 작은 LED가 책꽂이 사이에서 조용히 깜빡이고 있습니다. 9시 정각, 재혁이 들어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굳어 있고 눈빛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밤새 고민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나는 천천히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보입니다. 9개월 전 사고 현장 CCTV 스틸컷, 병원 출입 기록,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내역들이 차례로 테이블 위에 놓입니다. 직접적으로 추궁하지는 않고 암시만 던집니다. 자네에 대한 이상한 보고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 설명이 필요한 것들이 많더군. 재혁은 처음에는 차분히 부정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저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점점 더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자 그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황에서 분노로, 그리고 마침내 차가운 비웃음으로 바뀝니다. 특히 해외 계좌 추적 결과와 페이퍼 컴퍼니들의 실소유주 정보가 나오자 재혁의 가면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의원님. 재혁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의원님은 진작 정치적으로 매장당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재혁이 재킷 안에서 검은 권총을 천천히 꺼냅니다. 하지만 나는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어피스에 미세한 신호를 보냅니다. 본격적인 녹음과 실시간 전송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재혁은 완전히 흥분 상태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 맞아요. 다 제가 했습니다. 유진이가 당 회계장부를 파헤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여자가 너무 똑똑해서 문제였어요. 사고도 제가 만든 거예요. 브레이크 라인 절단, 조향장치 조작,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나는 차분히 묻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병원에서 한 일들도? 재혁이 비웃으며 대답합니다. 당연히 다 연기죠.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사랑하는 남편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의식을 잃게 하는 약물을 계속 투여했어요. 깨어나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권총을 들고 있던 재혁의 손이 흥분으로 떨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한계예요. 언제까지 이 연극을 계속할 순 없거든요. 오늘로 모든 걸 정리하겠습니다. 의원님부터 시작해서요.
바로 그 순간 숨어있던 카메라의 LED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빡입니다. 모든 대화가 실시간으로 검찰청과 언론사로 전송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재혁은 자신이 완벽한 자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말합니다. 그럼 이제 유진에게 가겠다는 거군. 재혁이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끝내겠어요. 병원에 가면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경찰 특공대가 이미 병원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것을 재혁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나를 인질로 삼아 병원으로 향합니다. 권총을 등에 댄 채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그리고 로비를 거쳐 VIP층으로 올라갑니다. 병원 로비에서 시민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오고 보안들이 긴급히 후퇴합니다. 15층 VIP 병동 복도에서 경찰 특공대와의 대치가 시작됩니다. 복도 양쪽 끝에서 방탄복을 입은 특공대원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재혁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뒤로 물러서세요. 한 발짝만 더 오면 쏘겠습니다. 드디어 유진의 병실 문 앞에 도착합니다. 재혁이 문을 열자 예상과 다른 광경이 펼쳐집니다. 침대는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링거줄은 끊어져 있고 의료 장비들은 모두 꺼져 있습니다. 바로 그때 문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날 찾고 있니, 재혁 오빠? 휠체어를 탄 유진이 나타납니다. 9개월 만에 보는 그녀의 모습은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더욱 강렬했습니다. 재혁이 총구를 유진에게 향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유진이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섭니다. 9개월간 누워있던 다리가 떨리지만 그녀는 끝까지 서 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장면에 재혁의 조준이 흔들립니다. 내가 버린 건 정치 자금이 아니라 사람이야. 유진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나를, 우리 아버지를, 그리고 진실을 말이야. 바로 그 찰나 화장실에 매복하고 있던 특공대가 일제히 돌입합니다. 재혁의 손에서 권총이 떨어지고 수갑이 차가운 쇠소리와 함께 그의 손목을 조입니다. 끝났어. 나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재혁은 바닥에 쓰러진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유진이 차분히 대답합니다. 한 달 전부터 모든 걸 듣고 있었어.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지. 내가 진실을 말할 그 순간을 말이야. 6개월 후 병원 재활치료실입니다. 유진이 평행봉 사이에서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갑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그녀의 노력을 말해줍니다. 유리창 너머에서 지켜보던 나는 눈시울을 훔칩니다. 딸의 회복 과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법원에서는 재혁에게 징역 28년이 선고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살인 미수, 약물 투여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된 것입니다. 공범들도 차례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정치권 비자금 사건을 다루며 정치윤리와 권력의 어두운 면을 조명합니다. 국회의원회관 계단실에서 나와 상훈이 악수를 나눕니다. 상훈이 새로운 비서실장으로 정식 복귀하는 날입니다. 의원님,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합니다. 자네를 믿고 있어. 봄이 온 병원 정원, 따뜻한 햇살이 잔디밭을 비춥니다. 유진이 휠체어에서 스스로 일어나 세 발자국을 걸어갑니다. 아직 불안하지만 분명한 진전입니다. 아빠, 같이 걸어요. 그녀가 나에게 손을 내밉니다. 두 사람의 실루엣이 오후의 햇살에 길게 늘어집니다. 65세 아버지와 29세 딸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유진은 이제 정치의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권력과 명예보다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정치를 다시 세워봅시다. 사람부터 시작해서요. 유진의 제안에 나는 미소를 짓습니다. 9개월간의 악몽이 끝나고 이제 진짜 희망의 시작입니다. 정원에서 멀리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따뜻한 봄바람에 실려옵니다. 권력과 명예보다 귀한 것은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진실을 찾아내고 정의를 실현하며 가족을 지켜낸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찾아온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투명하고 윤리적인 정치를 만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진은 자신이 겪은 시련을 바탕으로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정치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9개월간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은 것입니다. 오늘 세월 서랍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